예, 안녕하세요. 네.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자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출문제 5월분이라고 나왔는데 5개월분이 아니고 5월에 들어가야 될 기출문제예요. 이만한 볼륨이 하나 더 나가겠죠. 그래서 이게 17페이지네요. 기출문제는 보다시피 요거와 그 다음 자료가 이만큼, 이거보다 조금 더 될 거야. 한 3페이지, 4페이지 더 되는 정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좀 문제 볼륨이 커서 그래요. 조사 방법론 때문에. 그게 우리 사회문화 총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막 글씨체가 이것저것이죠. 막 중간에 빠진 거 이것저것 쓰기도 하고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한 거고, 이 소트된 분류의 기준은 제 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쓴 책의 단원의 기준으로 소트를 해서 순서대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왜 조사방법론이 왜 안 나왔지? 조사방법론 아다시피 책에서 뒤쪽에 있잖아요. 예, 문화도 뒤쪽에 있고 그러니까 그때 보게 되는 거고,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세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세 문제, 그 다음 단원에서 세 문제, 총 6문제를 소트한다면 그 중에 이제 4개가 나오죠. 이번엔 3개 나왔지만, 5개 나왔지만 4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드린 거, 빈칸 및 쟁점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미리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우선 요겁니다. 이 PPT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이렇게 분석하라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기출문제를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읽고, 이게 중요한 키워드구나 읽고,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출문제 만드는 방식 자체가 이제 그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고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요 빈칸이 나와 있는 게, 이 기출문제에선 이 주제가 중요하다, 이 용어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계속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빈칸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요, 기출문제를 한번 다루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 방식은 이렇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지금 우리 현강 들어온 친구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이니까 그렇고요. 먼저 이제 고전사회학 이론이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 사회화 단원, 일탈 단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기출문제를 풉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빈칸 넣기를 통해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영역이고 어떤 주제를 다뤘고 이런 건데, 이것은 여러분이 스킵하셔도 되죠. 이제 제가 하니까 그런 이제 수고스러운 일은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채울 수 있다라는 거는 기출 지문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했다라는 것이고, 답을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런 답이구나라는 거 채워 넣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해답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적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답에 대해서 항상 이 5, 6월 달에 되게 되면 안 줘요, 쌤?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강 오시는 친구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신 다음에 처음에 이거를 나온 거 있으면은 체크업을 하세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기출문제를 풀고 나셨으면 한 15분이면은 금방 채우고요. 이제 확실하게 안 돼 있다 그러면 한 20분이면 채우는 거니까 오셔갖고 채운 다음에 바로 저랑 수업 시작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미리 안 드리는 이유가 만들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 힘들어서 이거까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지금 이 기출 연습 같은 경우는 연습이죠. 우리가 기출을 풀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지금 우리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첫 시간에 기출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연습 단원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두 개로 끊어져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기출 문제 보죠. 예, 이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미리 풀어오지 않았겠지만 아마 이 부분을 한 번씩은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답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 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그거 기입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미리 드렸으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유월분에 대해서는 5월 말 되기 전에 미리 또 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분 기출문제. 그 두 개가 이제 사회문화 기출문제 전부야. 여러분이 들고 있어야 될 거.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번. 예, 지금 이거는 뭐 아직 필요 없고. 1번. 다음 기억이 들어갈 내용과 니은에 들어갈 사역적 상상력. 1번 문제 하게 되면은 사역적 상상력이다. 그죠? 1번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출문제인지 가장 기본적 개념을 묻는다라는 거에서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사회학 개괄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사회학이란인데 사회학에서 뭘 물어볼까 하려면 사회학이 다른 학문과는 달리 반드시 필요한, 사회학을 공부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거. 그럼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회학적인 태도로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때 필수적인 요소.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된 거고, 이게 어떻게 출제됐나 봅시다. 첫 번째, 인류학적 상상력은 무엇이다? 라고 물었죠. 즉,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분류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다이렉트로 물었어요. 개념을 다이렉트로 물었어. 그 다음에 이 판단은 바로 니은 상상력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요 개념, 요거에 대한 용어를 물었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 우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사회학적 상상력은 사회학적 상상력이 뭐다는 알아야 되고, 우선 이거의 기본적 의미를 알고 분류된 유형의 뜻까지 알아야 되고, 이거는 뭐 여기 빈칸이 있든 뒤에 있든 알아야 되고, 그럼 이 다음 문제는 뭘까? 활용이 나오죠. 그 활용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작성상 최근에 유형대로 했었을 때 사회학적 상상력에 입각하여 사회학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쓰세요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어떤 상황이 나올 거야. 어떤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적 사실이 나오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무슨 사회학적 상상력 A, B를 활용해서 이것을 분석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나오겠지. 이걸 또 묻지는 않아. 그게 출제 방식이야. 오늘 하는 건 이런 거. 5, 6월 동안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할 건데 무슨 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하지? 요 문제를 위해서. 그럼 나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사회학적 상상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했었죠. A, B, C. 여기 보면 지문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지난달에 생활형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세가 역사적 상상력 나왔네요.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가는 게 인류학적 상상력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족감해서 하는 거, 이게 무슨 상상력? 비판적 상상력이 되겠네요. 그럼 역사적 상상력이란 쭉 역사의 흐름대로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각 시대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인류학적 상상력이란 뭐냐면 한 시대죠. 한 시대 안에서 각 민족 또는 각 나라끼리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인류학적 상상력에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이 비판을 쓰진 않지만 비교라는 게 핵심이 돼요. 서로 간에 비교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한 시대에 살고 있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 이게 그냥 답이거든? 이게 그냥 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무슨 단어를 써주면 좋냐면,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게 있죠.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단어를 써주면은, 이게 밀스가 얘기한 비교 인류학적 상상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서술형을 써볼게요. 우선 같은 시대다라는 게 이게 위에, 이게 개념을 쓰는 방식이야. 한번 봐봐. 그냥 이게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류학적이란 게 있어요. 역사적과 비교를 해야 돼. 쓰는 방식이야. 이것만 쓰니 다른 데로 활용. 이렇게 똑같은 위가 있으면 이거와의 차이점이 있어. 이거는 시대를 이건 한 시대의 의죠. 그러면은 동시대. 여러 사람들이지. 그치? 여러 사람들이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첫 번째 무엇을 찾아요? 보편성을 찾고
탐구하고, 그 다음에 개개의 특수성을 파악한다, 탐구한다. 파악 탐구가 이제 탐구라는 말이 있으니까 다른 단어 써주라고 했는데 이거 탐구라고 또 써도 맞겠죠? 그지? 파악하는 것. 상상력. 여기서 핵심은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상상력은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상력은 그냥 갖다 써도 되는데 요걸 설명해야 되는 거지. 인류학적 연구란 무엇인가를 하는 거니까 인류학적 연구가 이런 거거든.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의 정의를 알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념을 내가 잘 몰라. 이걸 외운 적이 없는데 여기 지금 앞에 있거든.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유산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난날의 생활 양식을 어떻게 다르며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라고 나왔어. 지난날의 생활 양식과 어떻게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지. 그럼 밑에 써야 될 거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지. 있는 대로 쓰자면. 지문대로 쓰기 연습하면 이걸로 활용하면 돼요. 지난날의 생활 양식과 어떻게 다르며 라고 나왔으면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라고 써도 되겠죠. 이건 지문 활용한 답. 기출답 어떻게 쓰신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정확한 답이라고 한다면, 밀스가 얘기한 정확한 사전적 정의라고 한다면, 지문을 이용해서 답 쓰는 방식은 위에 있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두 가지 방식 있죠. 이것도 틀리게 안 해요. 이게 누가 틀리다 그래? 비교인류학적 상상이 뭐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우리 공통점하고 차이점 찾는 거예요. 좋은 답이에요, 이거는.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되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걸 쓰면 이제 공부를 해서 외운 사람들이고 실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면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제 문제를 내가 출제했다면 둘 다 맞게요, 당연히. 둘 다 맞으니까.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식은 요걸까라고 고민했거든. 엄밀하게는 둘 다 좋은데 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냥 지문에 있는 거 활용해서 쓰기. 요게 어느 단계냐면은 소위 고수들은 이제 그냥 지문 분석 툴에서 그래 이게 답이네요. 여기 지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평가원이 그렇게 내니까. 그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인류학적 상상 시공간적으로 열린 사고. 여기도 답이 있지. 얘는 이제 시간이라고 지칭을 해놨고 인류학적은 그럼 뭐란 얘기야? 공간이지. 공간의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이제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열린상을 일정한 가치 판단을 함축한다라고 나왔어요. 밀스가 이제 집어넣은 게 있네. 가치 중립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 사회학적 상상력은 뭐가 필요하다? 가치 판단이 함축되어 있다. 요거 왜 쓴 거냐면 요 이제 나중에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라고 했었을 때 아마 핵심은 제가 보기에 요 시공간적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가치 중립적으로 보라는 건 아닐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볼 때 뭐라고? 가치 판단이 함축적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 가치 판단이 함축적이다를 보여주는 게 바로 마지막 뭐? 비판적. 비판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 쉬워요. 비교 판단적 상상력이죠. 그럼 비교하고 판단할 때 비교는 기준이 있지만 판단은 누가 해? 내가 하지. 내가 하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 가치가 함축적일 수 있다. 가치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내 가치가 반영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2단계는 뭐냐면 가치 판단이 함축적이라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는 가치 중립의 시대. 이 단계라고 보면 가치 함축적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 비판적 상상력이거든. 사회학은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한 나의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을 내려면 이게 필요하지. 왜? 목적이 마지막에 나왔죠. 기존의 시각을 바꾸어. 유지해도 상관없어. 옳다면.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대안적 미래. 미래 제시할 것. 지금대로 유지하자. 아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는 미래 제시.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뭐 이게 사회학의 목표. 또 사회학적 상상의 목표가 되죠.
이 진짜 초수들 처음 하는 친구들은 답을 어떻게 써야 되고가 가장 큰 관심일 거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고, 기출에서 제가 이렇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인식을 하시고, 7, 8월 달 되기 때문에 실전 문제라고 해서 다양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데, 그때 또 하시면 되고요. 답 쓰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음은 한 고전사회학자의 글이다. 이 고전사회학자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객관식은 안 나오죠. 근데 객관식에서 사용했던 개념들에 대해서 활용이 돼서 나옵니다. 출제가 되니까 객관식 문제도 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옛날 객관식 문제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막 스킵은 안 하지만 답은 얘기하겠지만은 그냥 이거는 옛날 거예요 라고 보시면 알아요. 연도도 있어. 근데 이 12년도, 이 1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이 객관식 문제는 가치가 높습니다. 가치가 높고 출제될 게 많아요. 그가 사용하는 사회학적 방법은 해서 나왔어. 사물로서, 개인에 의지한 실체로서 연구될 기본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그치. 디리케인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사회 현상이 사물로서로 판단해도 되고, 외재하는 실체로서라는 말로도 찾아도 되죠. 외재성, 사회적 사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 분업 나왔죠. 그래서 주관식의 그 다음에 분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그대로 활용돼서 그 다음 아마 4번 문제일 거야. 예, 5번 문제네요. 바로 이제 이 지문이 활용돼서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17년에. 그쵸? 예,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심화됨에 따라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 이것도 나왔지. 그치?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변화하면서 라고. 현대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자, 여러 문제 발생 원인이 뭐예요? 한 단어 찾아봐, 한 단어. 변화야. 분업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변화야. 그래서 여러분 디르케임과 썼던 아노미의 원인이 뭐죠? 사회 변동이었지. 그지? 그럼 변화라고 딱 쓰면은 애매하잖아. 뭐가 변화한 건데요? 물어봐야지. 연대의 변화요. 그럼 연대의 변화 어떤 기준인데요? 분업의 증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대의 변화를 물어봐도 되고 분업의 증가를 물어봐도 되고 그냥 사회 변동 그 자체를 물어도 되고 아니면 아노미 그 자체를 물어도 되고 이렇게 되죠. 즉 사회의 규제 정도와 통합 정도 체크해야죠. 규제 정도, 통합 정도. 이거 뭐냐면 이 변화 중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존재할 텐데 디르켐이 봤었을 때 이 변화의 원인 중에서 자신의 기준 무엇이 변화했냐라고 보는 거는 분업이 증가해서 이 사회 자체 어떤 기준으로 자기는 판단할까? 자신의 기준이야. 자신은 규제와 통합 정도로 판단하겠다라는 거를 정해놓은 거야.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지. 이 결과물이 뭐지? 규제와 통합 정도로 분석해서 만든 글. 자살론이잖아, 이게. 그치? 자기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자살론에 대해서 나왔고, 자살률과 같은 사회병리학사. 자, 자살을 뭘로 봤어요? 사회병리로 봤지. 자, 사회병리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요. 사회병리란 뭐가 잘못된 거야? 규범? 규범도 틀리나? 맞아, 규범 맞아요, 규범 맞아요. 사회가 제대로 작동 못해서지. 그건 규범이 제대로 정립 안 돼서지. 같은 얘기죠. 인간이 잘못된 게 아니지. 사회가 병든 거지. 인간이 병든 게 아니지. 여기 핵심이지. 그러니까 문제를 어디서 찾자? 사회에서 찾자지. 거시적 연구지. 그지? 사회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유기적 연대에 필요한 적합한 집합의식의 필요성이라고. 집합의식 등장했죠. 집합의식은 뭐예요, 일종의? 솔루션이야, 솔루션.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유기적 연대에 적합한이라고 나왔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있는 기계적 연대에 적합한 집합의식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집합의식들이 있을 거야. 집합의식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거야. 그 집합의식의 종류가 많은 것 중에 유기적 연대에 필요한 접합의식이 이 디르켐이 얘기하는 대안이지. 그러니까 이 원인을 묻기도 하고 또는 대안을 묻기도 하죠. 이 사람의 연구 결과죠. 업적이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아직 안 낸 거지. 아직 안 된 거니까 나올 때가 된 거지, 이게. 집합의식을 낼 수도 있고, 이 집합의식이 뭐였죠? 도덕적 개인주의. 맞아, 그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도덕적 개인주의를 찾기 위해서 뭘 연구했대? 사회적 기원과 기능이래. 연구 대상이 뭐였지? 도덕적 개인주의가 도출된 것. 종교지. 종교지. 그지? 그래서 종교 얘기 나오면 이거 묻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것은 무엇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연대에 적합한 이 집합의식을 찾기 위함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기는 다 보일 겁니다. 다 보일 겁니다. 기억. 사회현상이 연인 사회적 사실에서 이 디르켐의 기본적 사고방식이고, 니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집합주의가 유기적 연대의 기초다. 집합주의가 유기적 연대의 기초다. 동질성을 강조하니 틀렸다, 그지? 집합은 괜찮은데 동질성이 아니라 이제 분업의 증가로 해서 이질성이 커진 게 유기적 연대지. 디귿, 개인의 의식은 사회현상에서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이미 나왔죠. 독립변수가 뭐예요? 사회적 사실. 연구 대상과 독립변수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될 게 종속변수가 연구 대상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 연구 대상이 왜 이런 연구 대상이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때 그 원인을 우리 독립변수라 그래. 그 실제 연구 목적, 그렇지? 연구의 의도는 독립변수고 연구 대상은 종속변수예요. 근데 여기서는 개인의 의식이지. 개인의 의식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의 집합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 대상, 종속변수로 놓고요. 이러한 집합의식이 왜 나오게 되는지, 어떤 집합의식이 더 필요하게 되는지, 요거는 이제 독립변수는 사회적 사실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종속변수는 개인의 의식이 맞고, 독립변수는 사회적 사실. 이게 디귿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 디귿을 베버에다 집어넣을게. 자본주의라고 써볼게요. 자본주의는 사회적 사실이야, 개인적 의식이야? 사회적 사실이죠. 이게 어디에서 나왔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죠. 그치? 즉, 이 윤리에 대한 윤리의식이지. 이거는 개인의식이지.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야. 베버의 업적이야. 디르켐이 이때까지 해갖고 사회적 사실이 개인의식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에 대해서 베버는 이 연구 하나로 이걸 뒤집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베버는 사회가 변화한다. 뭐 때문에? 개인의 의식 때문에 변화한다 해서 사회 변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사람이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사회 변동에서. 개인의 정신, 개인의 생각, 개인들의 사고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걸 뭐가 변화됐는데요, 쌤? 이라고 그러면 이거지.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냈잖아.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뀌었다라는 건데, 바뀌었다라는 것은 생선과 소멸이야. 새로운 사조가 나타났다. 이게 변화예요. 그지? 디르켐은 다르지? 디르켐이 이거겠지? 근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자본주의가 소위 말하는 배금주의나 뭐 이런 병폐를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아노미를 낳았다. 그지? 공연장에서 인기 연예인에 대한 영광은 일종의 집합의식이다. 제 부인의 사례를 들자면은 그때 임신하기 전이에요. 임신하기 전이지. 지금은 아이를 갖고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우리 집 앞이 바로 삼산체육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진짜 보여요, 체육관이. 근데 거기에 이승환이란 가수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름 선물이라고 그 콘서트 티켓을 처음엔 2장 살라 그랬어. 나도 가려고 그랬지.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찾다가 하나 떡 뜯길래 그게 진짜 앞자리였어. 이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낚인 건지, 뭐 낚인 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앞자리가 딱 길래 딱 샀어. 샀는데 이제 티켓이 있다 그러는데 좋아한다 싫어한다 표현 안 하고 그래? 그래 뭐 알았어 갔다 올게라고 하더니 갔다 오더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왜 화를 냈냐 했더니 왜 미리 얘기를 안 했니? 응? 아니 서프라이즈니까 이렇게 되는데 콘서트에 갔더니 노래 부를 때마다 따라 부르는 멘트들이 있대. 그리고 동작들이 있대. 자기 혼자 못하고 있어서 많이 부끄러웠대.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이승환 노래들에 대해서 콘서트장에서 어떻게 따라 불러야 되고 어떻게 춤을 추는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티켓을 또 끊었어. 자기가 직접 취소됐죠, 코로나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화내는 건 좋아한다는 뜻이, 고맙다라는 뜻이고, 아무튼 콘서트장에 가서 했는데, 거기서 그걸 느끼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함께 어떤 이승환이 노래를 할 때 그 후렴구나 어떤 노래를 할 때는 뭐 종이비행기를 던지든지 그 소품들이 있는 거야. 그 순간에 그걸 같이 하게 되면서 그 느끼는 이제 하나됨, 집합의식입니다. 그래서 동질성을 느끼지 못한 거죠. 자기 혼자 이질적인 존재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거지. 의외로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집합의식입니다. 집합의식이 뭔지 아시면 돼요. 같이 이렇게 종이비행기를 던질 때 눈치 보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래 이때 하면서 왜 특히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자기가 먼저 해야 돼. 먼저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집합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을 제한 나머지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사회이론을 제시한 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지겨우면 안 돼요. 5번까지 있으니까. 지겨우면 안 돼. 자, 그래서 사회이론을 제시한 학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 오는 것으로 이처럼 12년도, 13년도, 16년도, 17년도 이 정도면은 이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누구? 디르켐이지, 그지? 디르켐 그래서 잘 본 거야. 뒤에 한 문제 더 있는데 지금 최근 거 18년도는 다 맞구나. 이게 18년 나온 책이니까 19년도, 20년도는 마지막에 묶어서 가장 최근의 트렌드로 분석합니다. 마지막 7주차 때 이제 그거 됩니다. 7, 8주차 때. 사회이론을 제시한 학자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는 거. 노동 분화 문제를 설명하려면 사회 구성원의 수와 그들 간 상호작용에 의미하는 동적 밀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라고 나왔어. 핵심 음화의 첫 문장에 동적 밀도 증가야. 이거 알고 싶은 거야. 동적 밀도가 어떻게 커지고 작아졌는지 증감을 보는 거고 연대 보고. 이 13번을 보면서 느낌이 와야 돼. 그 다음 시험 문제는 동적 밀도랑 연대겠구나가 느낌이 빡 와야 되는 거야. 개인들을 통제하고 묶어줄 제도와 규범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 확립되지 않으면 무슨 상태? 아노미 상태. 그치 나와야 되겠지? 새로운 제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직한 개인들의 결속감을 주기도 어렵다. 개인들의 결속감을 주는 게 뭐예요? 규범과 제도가 아니라? 집합의식인 거지. 그치? 규범과 제도도 주기는 해. 근데 이게 약해. 이건 지켜야 되는 거라서 결속감까지는 없거든. 그래서 개인과 국가를 매개할 수 있는 이라고 나왔어. 왜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를 제시했어? 이건 개인만의 것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거든. 굉장히 이제 디르켐 보기엔 획기적인 방안이 뭐냐면 직능단체, 노동조합이었죠. 삼성도 노조 만들어요? 회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 문호조 원칙을 없애겠다. 그리고 승계하지 않겠다.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준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아들이 물려받을 만한 애가 아니에요. 국가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적어도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 돼. 삼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상에서 뭐 삼성 최고, 삼성이 우리나라를 살렸잖아. 이거는 태극기고요. 근데 걔네들이 잘못한 것도 있는 거 아는데 그거 좋아지려고 바뀌는데 그걸 갖고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문제 있는 애가 좋은 행동을 하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칭찬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삼성은 안 돼. 여전히 안 될 거 의심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훌륭하다고. 굉장히 깨끗한 경영하고 좋게 바뀐다고 하면 응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근데 댓글들은 이제 삼성 알바들이 이렇게 하죠. 왜 삼성한테 그런지 모르겠대. 우리나라 삼성 때문에 사는데 막 이런 개나. 삼성 없어도 살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화된 현대사회의 경우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고. 자, 현대사회의 특징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 개인화라고 나와 있지. 디르켐이 분석할 때 우리가 디르켐이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대한 제시글이 나올 경우 이거는 뭐로 놓고 봐? 개인화되었다고 생각하고 풀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것도. 그건 개인화 싫어하는 거다, 그지? 엄밀하게는. 디르켐은요, 개인화된 것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야. 디르켐의 목적을 얘기할게. 함께 살기거든, 공존이거든. 근데 개인화는 문제가 되잖아. 근데 이 디르켐의 특징이 또 있어. 아노미도 상존하는 거고요. 개인화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상존하는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인정하는데 이것도 함께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였어? 그게 도덕적 개인주의야, 그래서. 이것도 인정해. 하지만 함께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개인주의도 여기에 맞춰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한 거지.
디르켐 지문의 현대사에 나온 뭐다? 개인주의화라는 것을 컨셉을 잡고 푸세요. 도덕적 개인주의 뒤에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뒤에 보시면은 갑니다. 네, 기업, 근대적 분업화 개인화가, 네, 분업화 개인화, 현대 특징, 사회결석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했죠. 지금 이렇게 개인화되고 분업화되게 되면서 결석이 어떻게 된 거야? 약화됐다, 강화됐다? 약해졌다라는 거지. 만약에 강해졌으면은 목적 달성이 이미 된 거기 때문에 돈터치야. 사역의 특징은 자기가 분석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그대로 갑시다 하고요. 문제가 있네요. 대안 제시. 이렇게 돼요. 이은 사회 지배적 규제나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연대, 역사적 현대.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고 무슨 역사적 형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과거와 현재의 A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제시가 돼야 되지. 그럼 이게 연대의 역사적 형태가 나와 있으려면은 연대의 두 종류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나왔나? 있죠. 여기. 새로운 형태의 연대 형성이라는 단어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뭐로? 지배적 규제나 법률에 대한 분석이라고 그러는 둘째 줄에 개인들을 통제하고 묶어줄 제도와 규범이 확립되어 있는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지문에다 나와 있죠. 네. 디귿. 정치적 지배 유형, 사회 단위의 유형, 사회 조직의 유형 등과 지식 발달과 연계 사항이 났어. 지식이 발달했다. 지식이 발달했으면 낮은 단계의 지식과 높은 단계의 지식을 갖고 비교하는 거지. 지식의 증가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네? 이건 꽁트죠. 이 사람은 뭐의 증가예요? 분업의 증가, 개인주의 증가지. 이 사람이 본 거는. 상호작용의 증가. 나와 있죠. 상호작용의 양. 동적 밀도. 그 디귿은 날라가죠. 리을. 사회현상을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 문제 풀 때 난 객관식이 좋나 봐. 뭔가 분석하고 이런 게 재밌어. 위에서는 필요 없고 사회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기능 분석. 핵심이 이거죠. 사회현상은 원인과 기능 분석을 해야 된다거든. 리을은 해야지. 독립변수를 찾아라지. 그리고 기능을 찾아라지. 기능론자니까. 그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어느 서약자의 주장을 재구성한 것이다. 밑줄 친 유형을 쓰시오라고 나왔어. 어머, 밑줄이 없어. 그지? 밑줄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유형의 자살은 이죠. 이 유형의 자살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밑줄 친 유형은. 죄송합니다. 이게 띄우고 하다가 씌우고 하다가 맨 밑에 있는 이 유형의 자살은 에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특정 개인이 자살을 하느냐 아니라 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높은 자살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 집단 간 비교를 하네. 그지? 집단 간 비교를 하네. 뭐 이건 문제는 안 했지만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상상력? 비교 인류학적 상상력이 되는 거고, 만약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사적 상상, 이런 것도 물을 수 있어요. 디르켐의 연구 방식은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또는 그 다음에 나오네. 한 집단과 다른 집단 간 하게 되면 인류학적이고, 한 시대와 다른 시대 간 하면 역사적 상상력이 되겠고, 이 차이는 사회적 요인, 특히 사회적 추세의 변화이다. 사회적 요인이 바뀌었대 또는 사회적 추세, 흐름이 바뀌었대. 사회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다. 공식적인 통계를 살펴본 거 종교가 영향을 미쳤고 혼인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라고 찾았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는 이형의 자살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사례에서 발견된 집단간 자살 핵심 문장이 나왔네요. 이 디르켐이 본 거예요. 핵심 문장은 바로 뭐냐면 결혼이나 개신교 가톨릭의 차이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속성을 분석해 보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적 통합 정도와 결속력의 차이, 그 다음 고립 정도의 차이,
강한 집합의식과 엮기에서 나오는 방어적 사회적 조류는 광범위한 삶의 의미를 제공해준다. 이게 만약에 강한 집합의식과 방어적 사회적 조류는 해갖고 뒤에 문장이 없으면은 부정적일 것 같거든? 그잖아. 강한 집합의식, 방어적 사회 조류 하기에는 약간 긍정적인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나왔냐면 광범위한 삶의 의미를 제공한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닌 거야. 이 사람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강한 집합의식 필요하고요. 방어적 사회 조류 필요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강한 집합의식은 도덕적 개인주의고 방어적 사회는 규범 확립이지. 이 사람에게 있던 아노미의 해결 방식과 미래 사회에 대한 해결 방식이지. 그지? 반면 어딘가에 속해 있는 집합의식이 약할 때 개인은 삶에 대해 무한 남정이 커질 것이며, 자, 체크합시다. 자기 파괴의 욕구 나왔어요. 요게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바로 자살을 구분할 때요. 자살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자살의 종류. 자살의 종류는, 유형이 있어요, 유형. 유형이 이렇게 1, 2, 3, 4라가 있다는, 이 중에 뭐가 나오나요? 라고 한다면, 만약 1, 2, 3, 4 네 가지가 있으면, 요게 나와요.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자살 말고 행위에다 배보의 행위에다 집어넣어 볼게. 감정적 행위, 전통적 행위가 있고, 목적 활용적, 가치합리적 행위가 있어. 어떤 게 많이 나올까? 이 가치합리적, 목적 활용적 얘기가 나오겠지. 그지? 자살도 마찬가지. 2차적 자살이 많아요? 별로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숙명적 자살이 많아요? 별로 없지.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출제 가능성이 낮게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로 뭐? 아노미적 자살과 이기적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최근에 자살 유형을 봤더니 이것보다 뭐가 더 많아? 이기적 자살이 많아요. 우리 사회 자살은 이기적 자살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기 파괴였고. 근데 이게 이거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건 바로 뭐냐면 자살한 사람의 이게 내면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내면의 입장에서 자기는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사회가 도저히 그렇게 만들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던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 마지막 CCTV 영상이 남아 있었죠. 펑펑 울면서 얘 유서가 있었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고 자살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울음은 자기 파괴 욕구가 아니에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게임 아이템을 게임 캐릭터를 길러주고 걔네들이 집에 와서 막 목을 조르고 이래도 먹을 거 갖다 주고 돌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버텼는데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엄마를 위해 살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날 지켜주지 못했어. 이건 무슨 자살? 아노미적 자살이에요. 걔는 자기 파괴 욕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일종의 자기애라는 것도 있지만 이 자기애가 또 사회와의 결속이죠. 결속된 사회 안에서 이제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와 결속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 의지가 있으면 아노미. 즉 아노미의 원인은 사회의 결속감은 있는데 규범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갖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기적 자살이란 건 이런 겁니다. 결속감 얻기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긴 한데 가장 큰 핵심은 자기 자체가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둘 다 힘든데 더 힘들죠. 얘는 의지가 있었고 없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찾냐하게 되면 여기서 이게 나왔죠. 개인의 삶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끼는 감정, 그리고 자기 파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이기적으로 골라야 된다. 이때 오히려 아노미를 쓴 사람이 많았겠죠. 아노미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 왜냐하면 자살론에 업적하게 되면 아노미적 자살이라는 사회의 규범이 없을 때도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이 큰 업적이었단 말이야. 그 명제가. 근데 이기적 자살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자살을 분석할 때 요거 두 개로 이제 찾습니다.
요거 두 개. 이타적 자살은요,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됨으로써 다 덮어졌죠.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거. 정치적 선택이긴 한데, 살기 싫다 규범이 없다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5번. 다음 글에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개념을 쓰시오. A는 사회학 발전에 기여한 초기 사회학자이다. A는 심리학과 철학으로부터 사회의 영역을 분리해내기 위해, 이 사람 업적이 나왔다, 그지? 사회학이 뭐 그냥 아류작처럼 됐었는데 독립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했네.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며 개인에게 강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외재적만 있었는데 이제 강압적 성격 이게 나오면서 이제 강제적이란 단어를 쓰게 됐고요. A와 한 사람은 전통사회 사회대부분의 구성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며 동질성, 공통의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결속되어 있다. 집합의식. 자, 그래서 그러나 산업화의 도시학적으로 기억의 증거가 나타났다. 기억이 뭔가? 라는 거지. 기억의 증거가 나타났다. 증가죠? 기억이 증가했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바뀌면서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의 증가를 표현한다. 분업, 그렇지. 이 분업은 위에 유사한 직종이라는 걸 처음에 제시해 놨기 때문에 우선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 새로운 정리의 사회통합 원리가 등장하였는데, 새로운 정리의 사회통합 원리가 등장하였는데, A는 이것을 이것이라고 개념화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사회통합 원리라고 한다면은, 사회가 이렇게 서로 통합되어 있어요. 통합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 거야. 또는 원리라고 부를게. 이 사회가 통합되어 있는 어떤 규칙성이 보이거든. 이 규칙성을 뭐라고 불렀어? 연대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집합의식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연대가 같은 말이야. 연대가 강조되면 무슨 의식? 연대의식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이 연대가 갖고 있는 집합의식, 연대의식. 연대를 해석을 해보자. 집합, 인간들의 집합인데 굉장히 결속되어 있는 집합, 이런 걸로 인식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서로 공급하는 재화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상호 의존이 필요로 하게 된 거네. 상호 의존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재화 영역이 예전에는 다 서로 알아서 다 만들었는데 자급자족했는데 이제는 전문성이 강화된 거네. 분업을 다시 한번 사살해 주죠. 평가원의 빈칸 넣기 이렇습니다. 처음에도 클루를 주고 애매해?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문장을 봐봐. 이러면 답이 나올 것이야 라고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오케이. 봐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사회학적 개념을 쓰세요. 이제 배보로 넘어왔습니다. 배보입니다. 두둔. 근대사회의 성격, 서구적 삶의 양식, 일종의 주관식으로 바뀐 시대고요. 15년도가. 이때 이제 우리는 이 배보에서 이게 가장 중심이야라고 제시해 준 거하고 다름이 없거든요. 머트는 아놈이었고요. 배보는 이거였어요. 확신된 이해 견해 마르크스 견해가 대전된다. 자본주의 기존 특정한 계급의 마르크스와는 달리 배보는 과학과 관료제는 거대한 관료제의 출현을 파악했다. 배보는 이를 과학과 관료제라고 나왔어요. 근대의 특징에 대해서 과학과 관료제라고 한 거야. 근대란 무엇이다? 과학과 관료제의 등장. 바뀌었네. 근대하네. 우선 이것만 보면 근대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근대화했나요? 정근대와 어떻게 다른가요? 과학과 관료제의 증가입니다. 배번은 과학적 특징, 서구사의 가장 틀리지 관료제는 효율적인 유일한 방법으로 경제 정치에서 더불어 확장되는. 자, 근대 과학과 관료제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과학과 근대 기술의 관료제의 발달을 통틀어 이것이라고 지칭했다. 이런 새로운 근대 문화의 등장, 근대 양식의 등장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근대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바로 이걸 썼죠. 바로 뭐냐면 합리화죠. 이걸 합리성이라고 쓰신 분도 있는데 분명하게 지금 제시된 건 뭐냐면 발달이에요.
변화 과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합리성이라고 쓰게 되면 이게 변화 과정이라고 보기엔 되게 애매해요. 이거를 뒤에 한번 다시 지칭해줘요. 합리성 쓰지 말라고. 왜? 기술적 지식에 기반하여 효율성이 완료했다는 사회적 경직의 삶의 조직화라고 나와 있지. 조직을 이루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의미지. 무슨 화라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기 때문에 합리성의 증가라고 쓰신 분도 있었어요. 틀리게 했을 거예요. 왜? 문제로 보세요. 문제 뭐라고 나왔어? 개념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했었을 거야. 왜냐면 합리성의 증가도 맞다? 합리성의 증가라고 지칭했다 맞긴 맞거든, 의미는. 근데 위에 보면 개념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합리성의 증가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합리화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낸 거, 베버란 존재는 모든 사회 발달의 과정의 근거를 무엇으로 봤냐? 변화의 과정은 합리성이 크고 작아졌냐로 판단했어요 라고 하는 거지. A가 B로 바뀌었을 때 뭘로 판단해? 합리성이 커졌는지를 봐요. G. 꽁트는 지식이 커졌음을 봐요. G. 디르켐은 분업이 증가했음을 봐요. G. 그렇게 판단한 거죠. 네. 근데 이 합리성을 판단했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기술적 지식에 기반해서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판단한 합리성이죠. 그러니까 합리성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화의 문제를 낼 의도가 없으면 이렇게 써야 돼. 사회적, 경제적 삶의 조직화는 합리성의 증가에 따라,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써야 될 텐데 합리성을 써버리면은 스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 쓴 거죠. 기술적 지식에 기반하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뭐다? 합리성이다. 합리성이 베버가 생각한 합리성의 정의죠. 그죠? (7번) 어느 사회학자의 주장을 구성한 것이다. 14년. 이게 더 먼저였다. 14년이 먼저였다. 이거 내고 이거 냈죠. 순서가 지금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해당 주제에 관련된 개변은 하나의 일관된 사회에서 정합화나 얻어진다. 이건 검증한 가서 구체로 존재하는 기술들, 현상들의 통계적인 평균치도 아닌 순수한 개념적 구성물이다. 순수한 개념적 구성물의 의미를 풀어서 하자면 이 개념은 약속된 게 아니고 그냥 이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서 만든 것이라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었는데 이 이념형이라는 것이, 답이 이념형이죠. 이념형이라는 것이 의미를 들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걸 들어봐. 이렇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맞네. 그 얘기도 맞네. 이게 무슨 성? 이게 상호주관성이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만든 이념형, 그 생각의 척도가 상대방이 이걸 납득하는 순간, 상호주관성이 형성되는 순간 이제 분석을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베버의 사회학의 기초개념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야. 이념형이 도출되는 과정에 필요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념형이 쭉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획득해야 돼? 상호 주관성을 획득해야 돼.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사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거든. 안 써도 돼? 그런 이념형이 만들어야지. 이념형이 가져야 되는 속성이 있어요. 이념형에게 필요한 속성,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굉장히 베버에게는 중요한 단어였어요. 이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이기도 해요. 보편성? X 아닙니다. 공유성? 그것도 아닙니다. 이 이념형은 반드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뭐냐면 개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차이가 뭐라고? 그러할 가능성이 크다지. 그러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100%는 아니야. 이거의 상대적인 개념이 필연이잖아. 필연은 아니야. 만약에 필연이잖아. 필연이게 되면 이것은 상호주관성을 요청하지 않아. 100% 맞는 건데. 근데 100% 맞지는 않지만 이 개연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렇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더 좋은 결과를 주지. 이런 게 개연성이거든. 그지?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했었는데 잘 안 내더라고.
경험과학에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 실제의 비교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적 실제의 다양성의 이타성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보다시피 경험적 실제들을 정립한다가 아니고 정립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로 도망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개연성이야. 그렇다라고 안 하고 도움을 준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제의 발견적 장치이며 본질적으로 측정 도구. 자,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이념형은 왜 존재해? 측정하기 위해서. 현실에 지금 사회현상이 갖고 있는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관념적이라는 의미에서, 자, 순수하게 뭐라고요? 관념이라고 다시 한번. 이 관념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관자라기보다 우리 머리에 쓰기 전 생각일 뿐이지 이게 현실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가 관념적, 사변적, 유토피아라는 표현을 가지만 그렇다고 모범적이거나 당위적인 상태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의미가 모범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모범적일 수도 있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 모범적일 필요도 없다라는, 모범적인지 당위적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자, 나쁜 남자. 그럼 나쁜 남자 모범적 당위적인 상태는 아니잖아. 근데 끌리는 걸 어떻게? 그지? 그럼 나쁜 남자라고 했을 때 여자들 대부분 전 싫어요. 전 착한 남자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 웬걸? 자, 그래서 나쁜 남자가 되기 위해선 갖춰야 될 것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남자를 착각하면 안 돼요. 필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나쁜 남자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네. 자, 8번.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이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배번은 현대사회 합리화 과정을 통해. 자, 6번에 15년도에 합리화를 제시했기 때문에 출발을 합리화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합리화를 까고 이제 합리화 그 다음 단계가 이게 나온 거야. 비관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는 삶의 모델이 근대적인 이것의 확산이라고 했어요. 그럼 위에 있는 6번 문제를 가보죠. 무엇이 확산했는지 나왔을걸? 관료제 나와 있지. 관료제는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 그지? 과학의 발달 아니면 관료제의 성장인데 이것이 했다. 근데 이게 그 관료제가 증가돼서 이게 확산이 철창에 가둘 것이라고 했다. 형식 합리성의 가장 전형적 형태인 이것에 기초한 지배는 합리적 원칙에 지배하더라도 사회적 선행을 규정해서 함으로써 인간 정신을 말살했어요. 특히 이것은 인간선의 같은 민주주의 운명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면 했다. 관료제를 확산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합리화의 역설이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삶의 문제 이것을 했다라고 나왔으니까 관료제네요. 그죠? 네, 관료제밖에 쓸 게 없네요. 합리화의 역설도 쓰고 싶은데 처음에 되겠어. 합리화의 역설이 어떤 면에서 나타나냐라는 거니까 이렇게 출제를 했었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소외를 가져오고 인간소외가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었으니까 라고 파악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보시면 가해 주장에 기초하여 나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하려고 한다. 가해 부합하는 사회학 이론 접근 방식 면신을 쓰고 사회학 이론을 정해 나에서 수행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의 예를 2줄 이내로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 당시 시대는 이렇게 2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줄을 넘어서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추가해서 써야 돼. 그래서 이런 짓 한 거야. 그냥 핵심만 딱 쓰면 안 되고 2줄이네? 그럼 좀 붙여야 돼. 뭘 붙일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이런 거였고요. 이렇게 사회학 이론의 명칭을 쓰세요는 아직 나오는 유형이죠. 아직 나오는 유형이죠. 네, 사회학 이론이 뭐다? 가핀켈이 나와버렸어, 그냥. 가핀켈이 나온 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고민 안 하고 바로 답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지. 한번 읽어보지. 개인들의 사회에 정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주체적이네요. 예, 질서를 구성한다.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와도 좋고요. 그리고 답 쓸 때 항상 제가 이거 문제 풀 때 하나 요령 가르쳐 드렸죠. 개인은 사회 질서를 당연한 걸 받아들여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사회에 대해 수동적 무비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라고 했으면 뭐뭐 아니라라고 나오는 구절 아예 가로를 쳐놓고 삭제하고 읽으면 더 명확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소 때는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했다라고 인식은 하셔야 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요게 없는 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개인들이 그러한 질서를 주체적 구성한다. 핵심은 계속 나오죠. 주체적 구성. 질서의 주체적 구성.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개인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우선 이걸 통해서 하나 할 수 있는 거 미시적 관점이다. 그지? 이게 세 문장이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가 되는 규범과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해석 나왔어요. 해석적 연구에 해당하네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사람들이 일상의 현실상을 지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일상생활에서 현실상을 지각하고 행동. 이 사람 관심인 건 사회적 사실이 아니야. 현실 상황도 아니야. 이 현실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행위하는지.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 A라는 현실과 B라는 현실이 아니라 이 A가 이 B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과정을 보겠다지 이 사람은. 그지? 과정. 민속방법론. 예, 이제 앞으로 민속방법론을 이해할 때는 요 지문으로 이해하셔야지. 우리 시험에서는 요걸 민속방법론의 연구 방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고, 이제 다음에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민속방법론이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지문상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연구 대상이 무엇인지, 왜 이런 연구를 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걸 쓰라고 할 거야. 그 A 학자는 이러한 이론을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밝히려고 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지. 탐구활동의 예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탐구활동의 예라고 그래서 가핀끼리 제하는 위반 실험의 예를 찾아라 라는 거죠. 위반 실험의 예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지. 이미 정해져 있는 틀, 룰이 존재했을 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거를 깨트려 보는 거지. 자,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인데, 이제 시험이 얼마 놔두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공부가 안 돼서 이제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는 거야.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게 못 끊겠어. 왜, 그게 제일 나쁜 짓 같아. 졸려가지고. 근데 눈을 뜨면 자야 되는데, 의지를 갖고 계속 봐. 계속 봤는데 해가 딱 떠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 엄마가 딱 들어오더니, 엄마 이러지. 잘하는 짓이다. 라고 했어. 그때. 고마워 엄마 계속할게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위반 실험이죠. 어떤 잘하는 짓이다가 있는 사회적 함축의 의미는 뭐야? 이 등신아 라는 의미인데 이걸 가지고 그렇군요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시청할게요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 위반 실험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 간의 일상의 규칙들이 이걸 써야죠. 미안 이런 건 써야지 주관식이니까. 집단 내, 한 집단 내. 자신이 속한 집단. 그래서 가핀켈이 준 숙제가 뭔지 알아요? 수업 시간 얘기했어요.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위반 실험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그 가족을 마치 타인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래서 엄마가 밥 먹어 그러니까 아주머니 뭐 먹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럼 저 미친놈이 하니까 저한테 왜 욕을 하세요? 저 아세요? 라고 하는 거죠. 미친놈 같아. 자, 그래서 집단 내 룰이에요, 룰. 룰을 위반. 의도적 위반. 이게 가핀켈이 준 숙제였어요. 여기에 맞춰서 예시를 들면 되겠죠.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거는 적합한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드시면 됩니다. 예기 때문에. 예라는 것은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되고 의미가 통하면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갑자기 인사하지 않기, 친구가 밥 한 끼 하자 그랬지. 그래 몇 시에 먹을 건데 언제 되는데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라든지 이런 것들. 자, 10번 제시된 사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우선 10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 나오겠죠. 안 나온다기보다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 행동을 설명하면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쏘리. 안 나온다기보다는 이게 제시가 되더라도 이제 이것을 주로 묻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라진 게 있는데,
여러분 이번 교과서를 보시면 사회문화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여러분 가르치게 될 거고 출제 교수님 다 알고 있거든요. 빠진 게 있어요. 얘는 진짜 이전에 사라졌어. 2009에 없어진 내용인데 교환 이론이죠. 인간의 동기와 감정이 이해해야 된다. 개인 간 상호적인 동기와 감정이 무엇이 인간의 행동의 교환 양식이라고 나왔어. 교환 양식에 대해서는 사라졌어. 교환 이론은. 근데 이거 안 내고 그거 냈지. 레비스트러스를. 호혜성을 냈죠.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강화하거나 강화 처벌, 그리고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동을 연구해야 된다. 교환 양식에 대해서 내가 강화하고 싶은 것 또는 타인을 처벌하고 싶은 것, 그걸 통해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을 분석하는 거, 교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고요. 1번은 뭐예요? 상징을 매개로 상호작용 과정 분석.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예시죠. 2번을 보시면 사람은 다른 세계에 보여지는 자신의 인상을 고려하여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인상. 내가 너희들 답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점은 진짜 귀가 안 좋아졌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립싱크를 해서 그런 거잖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어. 영상자, 거울자 이론이죠. 물론 이게 약간 고프만의 입장도 인상관리하고 비슷한 얘기는 했는데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인상을 고려하여라고 했어요. 이게 아니라 인상관리는 내가 타인에게 보여진 인상을 생각해서 내가 우선이 되는 거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그 영상을 판단으로 한다면 거울자가 되고 공유된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세에 관심이 있다. 상상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교환 이론이고 5번 개인이 공평한 생각하는 교환 기준은 사회 규범과 제도가 되면 거시적 이론이 되죠. 미시니까 이거는 사회 규범 제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 길다. 죄송해요. 처음인데 이 시간 조절해야 되는데 1시간에 맞추려고 했었는데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12번까지만 고전 사회학 이론하고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보도록 할게요. 11번 어떤 사회학 이론의 공통점을 근거할 때 이론 쓰고 두 줄이내 설명하시오. 일탈은 나왔어요. 자, 일탈은 행위의 속성에 따라 규정된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규칙을 만들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네. 그것을 약자들에게 적용하네. 일탈자는 꼬리표를 붙이네. 자, 무슨 이론? 낙인이죠. 꼬리표. 규정. 자, 일단 일탈자를 꼬리표 붙이는 자신 일탈자는 정체가 명성. 중요해요. 낙인 이론에서 낙인하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안 이루어져요. 그래, 난 그런 놈이야 라는 게 필요해요. 난 안 돼 이런 게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일탈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2차적 일탈이죠. 일탈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따라서 뒤에는 결론이죠. 지금 낙인이론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해놓고 따라서 라고 하기 때문에 위내용 정리를 합니다. 일탈 이야기에서 누가 어떻게 행위의 일탈을 규정하는지, 누가 규정하는지, 어떻게 규정하는지, 힘센 놈이 꼬리표 붙이기. 그 다음에 일탈자를 규정해서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일탈 저지르지, 사회적 문제를 저지르지, 나쁜 정체감을 형성하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실제는 다중의 구성 실제로서 쭉쭉쭉 나왔는데 가와 나는 어떤 사회적 이론의 공통적으로니까 같은 이론이죠. 가 같은 경우는 낙인 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우선 될 것 같고요. 실제는 다중의 구성 실제로서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의 현상과 청체적 탐구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이해란 말이 미친 듯이 제시되고 있는 이것 바로 뭐냐면 이것도 미시적 연구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의 연구가 되겠죠. 구체적 맥락 속에서 삶의 의미를 이뤄낸다. 또한 연구가 수행되기 전 현상에 대한 의미를 수행해 계획된 설계는 발현적 연구 설계를 한다.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유연하게 바꾸는 설계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어떻게 하는지에 따른 틀이에요. 이 지문은 다시 한번 활용돼서 2번이나 나온 지문이고요. 요 지문 때문에 상상론이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상상론에 대해서 맨 마지막 문장은 이런 얘기죠. 상상론을 하는 학자들은 어떤 능력이 필요해? 감정이입적 이해와 독특한 통찰력이 필요하고
어떤 걸 해야 돼? 해석과 판단을 했는데 해석학적 연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떤 사역 이론이냐? 상상론, 상식적 상호작용론. 그 거시적, 미시적은 쓰면 안 되죠. 미시사회학 이론이라고 써도 맞긴 해줬었는데 미시적, 거시적은 관점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사회학 이론이니까 상식적 상호작용론을 쓰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 이론에서 두 줄이는 설명하시고 이 당시 문제죠. 관찰 대상 뭐예요? 관찰 대상 상식적 상호작용론에서 뭘 봐요? 상호작용 보죠. 근데 여기에 상징적 상호작용은 무엇을 매개로? 상징을 매개로 또는 상징을 더 쉬운 말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 관찰하여 쓰면 되지. 그치? 그리고 뭘 찾아야 돼? 지금 이건 관찰 대상이니까 종속 변수고 여기서 찾게 된 독립 변수가 뭐예요? 나와 있어 여기에. 동기나 의도나 의미죠. 다 안 써도 돼요. 의미만 써도 되고 동기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관찰을 통하여 관찰하여 이것을 뭐 하는 것? 밝히는 것. 이게 이론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그냥 줄로 외우지 마시고 이 이론은 관찰 대상이 뭐냐? 민속반문으로 대입하면 뭐예요? 상호작용을 사회 질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관찰 대상이지. 그치? 그들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밝혀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 그 관찰 대상은 똑같이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이러한 사회 질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밝히는 것. 이게 민속반문론이고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처럼 동기나 의도를 밝히는 것. 이게 상식적 상호작용론. 두 개 차이 아시겠죠? 그러면은 뭘 찾아야 돼? 관찰 대상. 이거 뭐예요? 무슨 변수? 독립 변수네. 그럼 우리가 어떤 정의를 쓸 때 밝혀야 될 거는 뭐다? 무엇을 관찰하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를 쓰면은 이론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론은 어떻게 구성됐어? X에서 Y로 구성됐잖아. 그럼 이론의 정의를 쓸 때는 요거 두 개가 나와 있어야 되겠지. 이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고요. 다음은 어느 교사 연계에 나타나는 이 교사의 관점에서 실제 의미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 40자의 대로 쓰십시오 라고 나왔어. 인도에 어쩌고 저쩌고 국물이 흐르는 속순식칼 칼이 더러운 건 좀 닦은 후에 잘라주시오. 망설이 칼을 옆에 푹탕물에 푹 담가 휘저어 꺼냈다. 주변에 지저분 오물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기겁을 하더니 수멍 통째로 살 때 자르지 말고 그냥 달라고 서둘러 말하였다. 이런 경험이 저도 있어요.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 포장마차가 있었거든요. 세대가 다르네요. 왜 포장마차에 있었는데 이 시대에 닦았는데 이게 막 그렇게 나열됐지만 생각보다 그게 깨끗하지가 않은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죠. 뭐 그게 또 안 먹기도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새는 막 그런 게 많이 사라졌고 많이 깨끗해졌는데 지금 이런 거 보시면 더러워라고 하겠죠. 차라리 안 봤으면 그냥 잘 먹는다? 그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일반적으로 경계하면 병균이라는 것은 인도의 그 가을론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병균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나 그냥 각자의 처한상의 나름대로의 정의. 자, 체크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 무슨 정의? 상황 정의. 이 상황 정의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간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옳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틀리지 않은 것이라는 거지. 나는 과학적 사실에서 기인을 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변 득신거리다라고 난 알고 있었고 교육받았어. 이렇게 사회화된 거지. 이렇게 사회화됐는데 이게
평균이 있고 이런 건 있는 것은 무슨 현상이야? 이 말 중요하네. 물론 평균은 객관적 우리 주변 엄연히 존재 평균과 평균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 이거 무슨 현상? 필연적. 그러니까 무슨 현상? 자연현상이지. 이건 자연현상이고 하지만 나와 노점상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었던 평균에 관한 과학적 사실보다는 또 나왔네. 평균에 관한 과학적 사실보다는 가로치고 날려버린 다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다? 평균의 존재에 관한 사회문화의 분위기다. 이건 무슨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거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 자연현상으로 보면 안 되지. 사회문화 현상으로 봐야지. 그럼 사회문화 현상 그 자체를 본다면 그 사회 입장에서 판단할 수가 있지. 상대적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황 정의를 통해서 그 사회에 처한 현실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무슨 관점이야? 상대론적 관점이지. 비교론적 관점이 되려면 우리 입장과 저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가 제시가 돼야 될 거고, 이건 상대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고. 총체적 관점으로 분석한다라면 이 사람은 이 사회의 교육은 이럴 것이고 이 사회에서는 이 평균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이고 이 사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게 제시가 쭉쭉 돼야 돼. 그럼 총체론적 관점이죠. 왜 이 사람이 평균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모든 관계된 걸 다 분석하면 총체론적 관점이죠. 근데 이 상황은 이 사람의 입장에 상황정의 판단이니까 상대론적 관점이지. 나 답을 스포한 거 여기다 냈어. 만약 이거 갖고 문제 하려면 문화 이해의 관점을 낼 것 같더라고. 여기까지가 고전사연. 이거 말고 솔직히 더 있습니다. 더 있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뒷주제가 없는 것들이 있어갖고 여기 연관된 것. 그래서 뒤에 디르켐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베버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베버의 계층과 관련해서는 계층에다 갖다 놓는 거고 디르켐의 뭐 종교 파트에서는 종교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 보이지만 단독정의 이론을 물어본 게 이 정도 존재하고요.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거는 이러한 지문들에 대해서 빈칸 넣기야 또 물어볼 만한 주제들.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잠시 쉬는 시간 동안 답 안 쓰신 분들은 한번 채워 넣어 보시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